7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영향도 있지만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부양 발언이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3대 지수는 1% 중반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한 덕분에 폭등했습니다. 영국이 1.4%, 독일은 2.8%, 프랑스가 4.1%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날 종가보다 42센트 오른 배럴당 89달러 39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 붕괴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극도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유로존 국채 시장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또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조업 영향으로 3주일째 널뛰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는 고용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로존을 지키겠다라고 밝혔죠. 그동안 직접적인 국채 매입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었는데 그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부양 쪽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드라기 총재 발언에 특히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한 달 만에 최대 큰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도 살펴봐드리고 오늘 국내 증시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서울경제TV가 KT 올레TV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만나게 됐다라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한 달 만에 최고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고용 지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금요일마다 네. 고용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현재 좋은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35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최근 수치 38만 건보다 대폭 하락한 수치가 나타났는데요. 예상치는 38만 건 정도를 산정을 했습니다만 이보다 좋은 추세가 현재 나왔습니다. 2주 전 수정치는 2천 건이 오른 수치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2주 전 수치는 38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주에 나온 수치는 이보다 3만 5천 건이 현재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35만 건은 주간 신청자 수로 보면 4년 내 최저 수준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4주 평균도 36만 7,250건으로 현재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널뛰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앵커께서도 앞서 좀 지적을 했는데요. 자동차 산업 부분의 호조로 인해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다소 늘리는 그런 흐름이 현재 변수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조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다소 불편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주택 관련된 지표도 발표가 됐었죠. 지난달 잠정 주택 판매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좀 하회를 했죠. 8% 이상 하락한 수치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나온 6월 잠정 주택 판매 수치도 예상보다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5월 수치는 5.9% 증가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6월 수치는 1.4%가 하락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지수로만 보면 99.3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2% 정도 올라갈 것을 예상을 했지만 이보다는 상당히 빗나간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잠정주택 판매는 계약금은 치렀지만 아직 잔금은 남은 그 주택 매매 계약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모기지 금리가 최저 수준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 주택 지수에 대한 내용들은 예상보다 현재 그 신규 실업수당 고용 지수와 비슷하게 널뛰기 양상이 이번 주에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이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점에 다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 발언입니다. 그동안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7% 이상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ECB의 역할론이 부각되기도 했었는데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네, 드라기 총재가 이렇게 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는 시장에 그리 많지 않았었는데요. 한 두세 달 정도 전에 이런 그 내용을 한번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현재 나온 얘기로는 런던 올림픽의 한 투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유로화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8월 2일 정례 금융통화 회의에서 추가적인 모종의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ECB의 기준금리는 지난번 25bp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 상정할 수가 있는데 두 분기 현재 계속적으로 2달 연속 계속적으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기존에 ECB가 행동을 취해왔던 1, 2차 LTRO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거나 아니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를 직접적으로 국채 시장에서 매입하는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을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관측입니다. 다만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는 최근 ECB의 한 집행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ESM에 은행 면허를 주는 내용들 이런 부분에서 ECB가 전향적인 자세를 바꿀 것인가 이런 내용도 함께 현재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같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발언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정말 놀라운 속도로 상승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드라기 총재 약속을 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유럽 네. 시장은 아주 좋은 큰 폭의 상승 랠리가 오늘 나타났고요. 특히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난 7.5% 이상 올라가는 불안한 흐름에서 6.8%까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스페인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ECB가 이런 부분에서 모종의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의견도 현재 개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라기 총재의 얘기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들이 현재 시장에서 약간의 의구심도 있는데요. 현재 그 드라기 총재가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한 것은 이달 말과 다음 달 1일에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모종의 그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는 점, 8월 2일 날 ECB의 정례 회의가 열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말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보고 FOMC가 양적 완화 카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과 동일한 교감 수준에 대한 내용도 현재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이 기업 공개 이후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에 좀 주목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이제 진가의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네. 주가가 좀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실적을 처음으로 상장 이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1억 5,7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 순손실을 8센트로 기록을 했습니다만 일회성 손익을 제외한다면 그 수익은 2억 9,5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이럴 경우 12센트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아마존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은 다소 늘었지만 현재 순이익은 크게 감소하는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 일단 주당 순이익은 1센트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내용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엑슨모빌이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최근 국제 유가 흐름과 관련해서 실적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특별 이익 계상 부분을 뺀다면 네.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지 않은 흐름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또 다우 케미칼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 제조업 쪽의 현재 경기 흐름이 실적에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읽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엑슨모빌은 2분기 순이익이 특별 이익을 계상해서 159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3달러 41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현재 48%가 늘어난 수치지만 일회성 특별 이익을 제외한다면 주당 순이익은 1달러 80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1달러 95센트를 현재 하회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우케미칼도 2분기 순이익이 34%가 줄어들면서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인 64센트보다 낮은 55센트로 발표가 됐고요. 다우케미칼은 유럽 쪽의 수출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고 특히 자동차나 그 플라스틱 수요 이런 쪽들의 내용들이 별반 매출이 좋지 못했다라고 현재 밝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쪽 소식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값을 떨어뜨리고 있죠. 위안화 절상 기조가 주춤하는 모습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지난 5월 14일 위안화의 변동 그 폭을 네.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늘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와 앞으로 나올 3분기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좋지 않을 것으로 현재 시각이 나타나면서 작년 4.7% 달러 대비 절상 기조에서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 1% 남짓 현재 절하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올해 10월 정권 이양을 앞두고 위안화를 다소 약세 기조로 가져가면서 수출 부양 쪽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다소 시각도 오늘 개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7월 25일 날 고시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3429를 기록을 했는데요. 6.33 위안이 현재 깨진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분기와 4분기 경기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중국 내부의 그 진단도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위안화가 절상 추세보다는 현재 추세에서 약간의 절하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일부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본이 성장 부양 예산에 1조 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 소식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4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내용을 특히 의료나 현재 그 일본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성장 요건 이런 부분에 투입하겠다라고 노다 총리가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분야에 또 이제 그 망라가 되고 있고요. 환경 분야에도 이런 내용들을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다 총리는 내년 4월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입안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1조 원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현재 개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신규 국채 발행 한도는 기존의 추세인 44조 엔을 그대로 현재 준용하는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반 지출 예산은 올해 내용대로 약 71조 엔 정도에서 소폭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그리고 어제장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 남문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밤 글로벌 증시가 드라기 총재 발언에 크게 화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원장님. 네, 뉴욕 증시는 일단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임에 따라서 200포인트 이상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한 달 내 최고 폭의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뭐 미국 자체만 보더라도 전일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잠재적인 주택 판매 지수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잠재적인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용률이 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는 우선 이제 드라기 총재의 이 발언이 가장 크게 어떤 그 시장을 상승 견인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에너지나 통신 등의 업종들은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이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좀 하락했고요. 다우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역시 동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지수의 상승폭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요, 뭐 독일이나 그리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5, 6%의 상승이 나타났고요. 법여권 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같은 경우에도 한 2%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무게를 둔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하루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국내 증시 수급엔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어제 일단은 간밤에 미국 증시 올랐는 안에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경제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 호조를 띄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드라기 총재 발언도 있었지만요. 그 경제지표 활성화가 됐는데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실업자 청구 보험 건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 말 자체는 뭐냐면 일단 고용 자체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한 개 더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항공기 수요 부분 자체가 조금 또 증가를 했거든요. 그 부분 자체는 어떤 걸 뜻하냐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니 일단은 여객 화물 자체가 조금 늘어났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화물 자체가 좀 늘었고요. 그리고 여객 수요 자체가 늘었다는 말 자체는 어느 정도의 소비 심리 자체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나마 미국 증시가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더딘 회복이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일단 어제 중국 부양 정책도 있었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어제 큰 폭의 좀 상승폭을 좀 나타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장에서 뭐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을 뽑는다면 일단 삼성전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도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1782포인트인데요. 여기에서 1800을 넘어서려면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다시 지금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겠고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1.2%가 올랐는데 그만큼 시장 상황 이상으로 올랐죠. 그만큼 지금은 시장을 아직까지는 이끌고 있는 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기관이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외국인의 순매수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수세 그리고 중국 부양 모멘텀이라는 두 가지 재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 뭐 코스닥 쪽에 좀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뭐 요즘에 바이오 제약 쪽으로 계속적으로 기관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살펴보시면서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코스피는 좀 급락 하루 만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덕분이었는데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남은우 원장님 정립해 주시죠. 예,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일 네. 우리나라 증시가 다소 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전일에 어떤 미국 증시의 선물의 영향을 미리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않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진 부분에서 이 중국의 이 8천억 위안 정도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일단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현선물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선물에서 2,000계약 이상의 매도세가 나왔다는 부분들은요,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안정화가 되었다고 좀 보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기금들이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일단 지수 상승을 견인했었는데요. 일단 화학과 운송 장비 등의 기계업종 등의 업종에서 우선 강세를 좀 보였고요. 이러한 중국의 부양책이 이제 점진적으로 중국 증시를 견인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상승 종목이 한 500개 정도, 하락 종목이 한 300개 된 가운데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세 위주였고요. 다만 이제 상승 폭에 비해서는 하락 종목 수는 좀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종목 경우에서도요. 일단 심리적 상승이 나오면서 동반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래소보다는 이 파생적 흐름이 좀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제한된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종목별 흐름을 봐도 대부분 종목들이 골고루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업종별 흐름을 본다면 어느 업종이 좀 강했고 약했는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아무래도 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기계업종, 두산인프라코 같은 기계업종과 그리고 철강업종, 현대제철, 그리고 전기전자, 의료적 및 화학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약세 업종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음식료와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운수창고, 건설업 등이 이제 약세를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GDP 성장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위축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흐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 어제 코스피 쪽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지 이슈를 보였던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이상로 사무위원님. 네. 그 안에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 기계업종이라든지 철강업종 그리고 화학업종에서 강한 상승세가 좀 동반이 됐는데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 그만큼 돈의 흐름 자체가 조금 흘러가는 유의점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전차군단에서 만약에 전차군단이 그만큼 시세를 많이 줬었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화학업종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렇게 돈의 흐름이 돌아야 되는데 어제는 그렇게 돈의 흐름이 돌지 못했던 순간이 갑자기 폭발을 하면서 갑자기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증시 모멘텀 자체가 그만큼 더뎠다는 반영이 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참고하시면서 보면 좀 더 이롭지 않겠나.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런 업종 가중에 LG화학을 좀 들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석유화학주의 대표적인 LG화학 자체가 조금 상승폭을 좀 부추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분기에 호남석유라든지 금호석유 그래서 어닝 쇼크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상승 모멘텀이 된다는 것 자체는 이유는 단 하나죠. 지금부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3분기가 그래도 실적이 낫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그리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9만 5천 원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맥점이었는데요. 그 점 자체를 어제도 강하게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승 추세 자체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한동안은 다음 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화학주 쪽에 어느 정도 중국 증시 모멘텀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꼽자면 일단 현대차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안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는데 네. 매출액을 보시면 그렇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9%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는 일단은 주가 자체는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죠. 그리고 어제 매수 주체를 보시더라도 일단 기관의 매수 주체가 대부분의 주인공이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시장의 예상은 어느 정도가 당연히 2분기 실적을 그 정도 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시장 부합치에 전망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의 어닝 실적은 되지 않았다. 그런 시각으로 좀 쳐다보시는 것도 괜찮은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급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어제 외국인 수급은 대부분 다 삼성전자가 쏠리면서 그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에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참고하시면서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자동차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또 기아차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죠. 덧붙여서 뭐 현대, 위아, 만도 오는 자동차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자동차 업종도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네. 까다로운 질문이네요. 아침에 받아들이기 힘든 질문이고요. 근데 일단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시면 뭐 주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만큼 수급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지지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위에 21선 자체를 지금 올라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디 한 군데가 불편한 건데 일단은 현대차 안에 실적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게 원래 렌트카 업종이었습니다. 그런 쪽 자체에서 마진 자체가 지금은 크게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자체가 11%대를 넘어섰다고 얘기했죠. 그만큼 두 번째 이제 미국 안에서도 두 번째 큰 폭의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안에 매출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안에 비용 절감을 통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영업이익 자체 마진 자체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부품 업종을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원가 자체가 2분기에는 낮았지만 3분기에 지금 원가 회복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원재료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3분기에 성장세가 조금 전망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저는 좀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업종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이 낫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시각을 저는 좀 추천하겠습니다. 네, 호실적은 예상되지만 좀 중립적인 관점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남은호 원장님, 코스닥 쪽 업종별 흐름은 어제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강세 업종 중에서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업종은 음식료 업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곡물 가격의 급등이 이 음식료 업종의 강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태광이나 샤인 같은 금속 업종과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오락 문화 업종 그리고 위메이드 액터즈 소프트가 모처럼 만에 강세가 나오면서 디지털 컨텐츠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BHI 같은 기계 장비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로만손 등의 기타 제조업과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다소 급락하면서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주들이 대거 좀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바른손 같은 종이 목재와 일반 전자, 전기전자 그리고 GI블루 같은 정보기기 업종들이 대부분 좀 하락한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또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서 눈에 띄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앞서 이상로 전문위원님이 오늘 바이오제약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예. 네. 최근 들어서 기관의 선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종목군 자체가 일단 바이오 제약 쪽에 좀 쏠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 우상향 패턴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 SK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LG생명과학 쪽으로도 어느 정도 수급 자체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지금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인데요. 좀 특징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일단 기관의 선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점차 지금 저점 자체를 좀 높여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줄기세포 관련주죠. 줄기세포 관련주고요. 그만큼 테마성 재료는 존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시면 카티스템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시술 방법의 시술입니다. 그 시술 자체가 지금 종합병원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다시 주가 자체를 부추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미국 FDA 임상 실험 있죠. 그런 기대감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더라도 지금은 내려오는 지금 121선을 지금 맞닿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지금 강한 상승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어제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죠. 원장님.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은 철저히 대립 구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이나 운송 장비, 기계 업종에서 상당히 좀 대립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더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기관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부분은 삼성전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LG전자, 기아차,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LG전자와 LG화학 가장 많은 매수를 했고요. 현대차라든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등의 종목들을 매수했는데,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최악의 실적 이 기대가 되는
사항이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매도권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은요, 현대중공업을 가장 많이 매도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기관과 가장 서로 다른 맥락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락앤락이라든지 현대제철, 현대차에 대해서도 외국인은 역시 매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이 기관과의 어떤 시각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위주로 331억이라는 상당히 좀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놓았고요. 네. 역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외국인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락앤락 그리고 현대건설, SOL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에서는 매물을 좀 내놓은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는 또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철저하게 대립구도를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코스닥 쪽 매매 동향도 궁금한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나요? 네, 일단 뭐 코스닥 쪽에서 한번 외국의 매수 상위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파라다이스, 그리고 SM, 그리고 다음 파트론, 그리고 서울반도체 종목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 그리고 위메이드, 그리고 유원컴텍, 파라다이스 종목군이 있습니다. 안에 살펴보시면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 자체가 좀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낙폭과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주중으로 보실 때도 어느 정도 상당히 큰 낙폭이었지만 그 부분을 다 회복하면서 지금 21선 안착 여부를 오늘 좀 테스트할 과정이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들을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SM이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군이고, 일단은 지금 그만큼 주가 자체도 계속적으로 고점 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지지 테스트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눈여겨보시자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그리고 ICD, 그리고 AP시스템, 그리고 안랩 쪽에 몰려 있고요, 지금. 그 기관 같은 경우에 다음 우양 HC, 그리고 서울반도체, 그리고 MC넥스 종목군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공모된 종목군이 이제 우양 HC가 어제 공모가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지금 상장되는 종목군 자체가 지금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받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좀 유념하시면서 상장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안전장치를 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방법을 좀 택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밤이면 드디어 런던 올림픽이 개막을 하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올림픽 기간 때 코스피 주가 지수는 좀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남은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인 의견 부탁드릴게요. 예, 올림픽 기간 네. 중에 하락, 제 입장에서는요, 징크스는 깨지기 위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시점, 이번이 올림픽 때 증시 하락하는 징크스를 완전히 깰 수 있는 유일한 찬스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징크스는 깰 수 있겠다. 다음 한 주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 남문우 원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장에서 이슈를 보였던 종목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첫 번째로 좀 살펴볼 종목은 바로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인데요. 어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고가상으로는 한 7.8%가 넘는 그러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 주가가 좀 하락했던 그러한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한 그러한 부분,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을 보자면 예전에 그 밭캣이죠. DII의 그런 선방으로 전년 대비 한 6.7% 정도 감소를 할 전망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동사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인 중국 시장 부분, 이 부분이 좀 침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감소할 그러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가가 최근 한 3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그런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제 그저께 그렇게 강한 좀 반등을 좀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일단은 좀 반등의 어떤 이러한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작년 2011년도 하반기부터 좀 이어졌던 이런 중국의 굴삭기 시장 침체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속적으로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대신에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 시장의 어떤 주택 경기가 좀 회복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중국의 좀 침체 부분과 미국의 이러한 호조 부분, 이러한 부분이 계속 좀 상존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좀 약간 어려운 국면이긴 한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조금 계속 지속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시장이죠. 바로 관건인 이 동사의 실적 개선의 어떤 관건은 중국 시장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올해 4분기에 중국 시장이 정권 교체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난다면 그 이후에 이제 4분기 이후에는 이제 의미 있는 어떤 경기 부양책,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8% 이하로 좀 하회를 한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4분기 이후에 의미 있는 어떤 경기 부양책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어떤 완만한 좀 상승을 좀 기대를 사실은 하고 있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V자형의 어떤 반등보다는 좀 U자형의 완만한 이런 회복세 이러한 부분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긴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만 일단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좀 상승 출발이 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매에 좀 가담하기에는 조금은 부적절한 그러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매수가나 이런 부분을 제시해드리지 않고요. 좀 긴 시각에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하반기를 보고 좀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무려 6%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두산 인프라코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이슈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제가 이제 7월 20일 날 이슈 네. 종목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LG전자라는 종목을 좀 네.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바로 이제 전일에 좀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이제 고가상으로 거의 한 7% 가까운 그러한 반등을 좀 보여줬었는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죠. 사실 실적 발표를 해서 예상했던 대로 이제 휴대폰 부분의 어떤 적자 이 부분이 좀 다시 적자로 좀 돌아서면서 실적이 좀 악화되면서 TV를 중심으로 한 이런 가전 부분 이 부분 좀 호조에도 좀 불구하고 좀 좋지 못한 실적을 좀 발표를 하게 됐죠. 2분기 매출액이 전기 대비해서 한 5% 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한 22% 이상 감소하는 그러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강한 그러한 또 급반등을 했던 그런 이유적인 부분을 보자면 2분기 좀 그런 그 휴대폰 부분이 좀 적자 전환이 됐지만 스마트폰 출하합 비중을 좀 보자면 36%에서 44%로 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이유를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하는 구간에서 PBR이 지금 현재 0.8배 수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적으로 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한 좀 수급적인 부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자금, 돈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주가가 좀 싼 부분을 또 찾아서 흘러가게 돼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일전에 LG전자를 좀 체크를 해드릴 때 신규 매수는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렸었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이제 시간에 좀 투자하는 이러한 의견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좀 반등을 나와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고 할 때는 주가가 한 7만 원 선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그때 흐름을 체크를 해보고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때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 여전히 조금 마찬가지 그런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일에 좀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좀 하락 추세대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추세 자체가 좀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일에 어떤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또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장기 이평선 또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주가의 어떤 V자형 반등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규 접근은 조금 자제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이제 시간에 좀 투자하는 이러한 전략 7만 원 선 정도까지는 일단은 보유 홀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좀 역시 같은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매수에 대한 그런 의견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전화 통화해봤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에 머물렀습니다. 한은의 상반기 성장률 예상치가 빗나감에 따라 올해 3% 성장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하반기 수출 여건을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은 계절적인 요인에다 지난해 수출 호조세 영향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등으로 각종 의혹을 받아왔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후보자 재선정을 위한 절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법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반토막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기 저성장을 의미하는 L자형 경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분기 대비 0.4%에 머물면서 1, 4분기의 0.9%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 4분기와 비교해도 2.4% 성장이 그쳐 올 상반기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예상치인 2.7%를 밑도는 2.6%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의 상반기 성장률 예상치가 빗나감에 따라 올해 3% 성장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기 저성장을 의미하는 L자형 경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성장세를 이끌 동력이 없는 상태여서 올해 3% 성장률 달성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유럽 위기의 근본적 해결에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L자형 경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비관적 경기 전망에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조선과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수출입은행은 조선사의 하반기 수요 약 1조 6천억 원을 감안해서 제작금융 한도를 3조 원으로 기존보다 1조 1천억 원가량 확대합니다. 플랜트 역시 수출입은행의 보증 공급과 제작금융 지원 규모를 1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무역 금융을 원활히 회수하기 위해서 무역 금융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조 7천억 원 늘어난 6조 9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 이달 수출 실적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반기에 수출이 0.7% 증가했는데 7월에는 플러스를 기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전선에 급격하게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지경부 관계자는 7월의 경우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수출 시장이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경부는 하반기 수출 여건을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은 계절적인 요인에다 지난해 수출 호조세의 영향으로 중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수출 중가율 전망치인 3.5%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성희 정책금융공사 연구원은 어제 유럽 재정위기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유럽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우리 수출도 약 300억 달러 타격을 받는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 규모를 5,670억 달러로 예상했는데요. 308억 달러는 전체 수출 예상 규모의 5.4%입니다. 민성희 연구원은 유럽의 성장률 하락은 중국의 대유럽 수출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부정적 영향은 약 2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군요. 대법관 임용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네, 그동안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등으로 각종 의혹을 받아왔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후보자가 중도 낙마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재소집을 비롯해 후보자 재선정을 위한 절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아들 병역 편의,
저축은행 수사와 전 태백시장 수사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부적격 시비에 휘말렸고 최근 사법부 안에서도 현직 판사가 비판글을 게시하는 등 반대 여론에 직면하다 결국 사퇴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가 의정부 지검장 재임 시절 지난해 4월 학교 선후배 사이인 브로커의 청탁으로 고향 지척이 진행하던 제일저축은행 수사를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대체하는 대법관 후보 재선정 절차에는 약 2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새누리당과 정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법시 이전 성범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최근 통영과 제주 등지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새누리당과 정부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현재 신상정보 공개가 2010년 이후로 적용돼 있고 전자팔찌 작용은 2008년 이후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한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범위도 현재 동 단위까지만 공개하는 것이 아닌 새 주소 체계에 따라 도료면까지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미성년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